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은 이와 같이 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블루투스 챗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은 자바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C 또는 C++와 유사합니다. 여러분이 C 언어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면 아래 나와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본 과정은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과 블루투스를 통해서 통신하는 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C 언어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데 익숙치 않으면 아래 나와 있는 리스트에서 동영상을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투스 챗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챗 예제는 다양한 형태의 앱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요. 이 컴포넌트들 중에 대표적인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트, 레이아웃, 메뉴 등과 자바 소스 코드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챗은 메인 화면과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여는 화면, 그리고 채팅 프래그먼트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서비스해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앱을 구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액티비티 중심으로 앱을 개발해 왔으나 이 밖에도 서비스, 컨텐트 프로바이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등이 앱 컴포넌트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스크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액티비티를, 즉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지 않은 프로세스로서 백그라운드로 수행이 됩니다. 주로 오래 걸리는 작업이나 원격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위해서 서비스가 수행이 됩니다. 투 컴포넌트 모두 스타트 액티비티나 스타트 서비스와 같은 함수의 인텐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함으로써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과 같은 사용자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음악 파일과 동영상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앱 데이터들은 흔히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멀티미디어 파일 등으로 저장되어 있고 이들을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관리해주는 앱 컴포넌트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컨텐트 프로바이더입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컨텐트 리졸버의 쿼리 함수로서 실행이 됩니다. 시스템에는 시스템 전체에 브로드캐스트되는 어나운스먼트 같은 메시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수신하기 위한 리시버들이 앱 컴포넌트의 마지막으로 존재합니다. 일반 앱에서도 send broadcast라는 함수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송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들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들에 의해서 수신이 되는데 이들은 듣고 싶은 메시지의 타입과 함께 등록되게 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앱 컴포넌트인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앱이 새로 생성이 되고 그때 크리에이티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시작된 상태로 가고 이때부터 앱이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고 화면에 완전히 앱이 나타나게 된 상태가 resume드며 액티비티는 resumed 상태에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액티비티가 현재 떠있는 액티비티를 덮어쓰기 해버리면 포즈 상태를 거쳐서 스탑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포즈드 상태는 화면의 일부만을 가렸을 때를 말하며 스탑트 상태는 완전히 가린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액티비티는 코드에서 finish 함수를 부르거나 시스템에서 메모리 부족으로 스탑트 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강제로 디스트로이 할 때까지 디스트로이 되지 않습니다. 덮여있던 액티비티가 종료되고 기존의 액티비티가 다시 보이게 되면은 다시 started, resumed 스테이트를 거쳐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각 상태로 처리할 때마다 override 펑션이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override 펑션을 구현함으로써 원래 액티비티 기능에 추가 기능을 만들고 원하는 앱이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액티비티는 create 된 이후에 start 될 때까지 중간에 입력된 데이터를 비롯한 각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디스트로이 되게 되면 가졌던 데이터나 상태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부족 등의 이유로 시스템에 의해서 강제로 디스트로이 된 액티비티의 경우 다시 화면에 나타날 필요가 있을 때
이전에 입력했던 데이터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태 저장과 상태 복구를 위한 함수가 unsave instance state하고 unrestore instance state입니다. resumed 상태에서 stopped 상태를 거쳐서 destroy 되기 전에 unsave instance state 함수가 불려져서 기존에 입력되었던 값들하고 상태를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생성이 돼서 resumed 상태로 가는 도중에 unrestore instance state 함수를 불러서 세이브 됐던 상태를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되었던 정보나 상태는 액티비티가 완전히 destroy 된 후에 다시 create 생성됐다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챗 애플리케이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클릭되면은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앱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정보가 먼저 참조됩니다. 이때 액션이 메인이고 카테고리가 론처인 인텐트 필터를 가진 액티비티, 즉 메인 액티비티가 수행되게 됩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를 들여다보기 전에 매니페스트 파일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es permission 세션입니다. 이것은 이 앱이 수행될 때 필요한 기능을 나열한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기능들이 허용되어야만 이 앱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앱 수행 도중에 메인 액티비티 이외에 다른 UI를 통해서 액티비티 하나가 더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start activity 함수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때 실행되는 액티비티가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이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됐을 때 onCreate 함수가 불려지게 되면 activity_main.xml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이 수행되어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setContentView 함수가 호출되게 되죠. 자, 이제 activity_main.xml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들여다보게 될 텐데, 그 전에 레이아웃 파일의 종류와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레이아웃 형태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Linear Layout, Relative Layout, Web View. Linear Layout의 경우에는 수평 또는 수직 로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평 로우가 구성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0도 회전하게 돼서 나타나면 수직 로우라고 할 수 있겠죠. Relative Layout의 경우에는 각 위젯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레이아웃을 하려면은 A는 B의 왼쪽에 있고 C의 아래쪽에 있다 라는 식으로 상대적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웹뷰는 웹페이지, 즉 HTML을 디스플레이하는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어댑터 뷰가 있습니다. 어댑터 뷰는 보여주어야 할 개체의 개수가 많거나 혹은 정해지지 않을 때, 또는 그것이 한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뷰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뷰하고 그리드 뷰 두 가지가 있죠. 리스트 뷰는 주로 수직 방향의 스크롤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드 뷰는 수직 그리고 수평 방향 모두 스크롤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레이아웃에는 그 안에 여러 개의 뷰가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뷰들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레이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레이아웃에서는 첫 번째 뷰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 개의 차일드 뷰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파일에서는 이 뷰들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표시하며 주로 위치 및 크기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레이아웃 파라미터는 주로 자기 상위, 즉 페어런트 레이아웃에 있는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세 개의 뷰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고, 여기 세 개의 뷰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이 하위에 있는 뷰들의 좌표와 크기를 정할 때는 페어런트 뷰인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뷰의 좌표가 0, 0이었다고 하고, 이 상위에 있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뷰가 2, 5였다고 한다면은 실제 이 첫 번째 뷰의 위치는 2, 5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뷰의 좌표가 3, 3이었다면 페어런트의 좌표가 2, 5이기 때문에 5, 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실제 좌표 위치가 되겠죠. 이와 같이 페어런트 뷰의 성질을 칠드런 뷰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위젯들을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버튼들이고요. 이와 같이 버튼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콘,
그리고 아이콘과 타이틀이 같이 나와 있는 버튼들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텍스트 필드가 있는데 텍스트 뷰가 있고 에딧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뷰는 에딧 텍스트라고 부르죠. 다음은 체크박스입니다. 다음은 라디오 버튼으로서 이것은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되게 됩니다. 토글 버튼은 각 항목이 온, 오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스피너는 여러 개의 항목 중에 하나만 선택된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피컬스도 스피너하고 비슷한데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하나가 선택되도록 하는 것이죠. 액티비티 첫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activity_main.xml 파일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앱이 여러 가지 화면 크기의 디바이스에서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디바이스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랜드스케이프 형태나 포트레이트 형태 두 가지 방향에 모두 앱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흔히 화면이 이렇게 클 때는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같이 화면이 작을 때 특히 포트레이트 방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프래그먼트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시에 보이지 못하고 한 번에 하나씩만 보이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개의 XML 파일을 구성하고 이를 패키지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 이름은 같고 화면의 크기에 따른 용도만 다르기 때문에 그 저장 위치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포트레이트 방향의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을 기본 폴더에 저장하고 이와 같이 대화면이나 다른 방향의 장치에 디스플레이할 레이아웃 파일은 별도 이름의 폴더에 저장하게 됩니다. 먼저 대화면의 레이아웃 구성입니다. 파일 이름은 activity_main.xml이지만 대화면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폴더, 즉 w720dp 라는 폴더 안에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레이아웃 구성은 최상위의 리니어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와 뷰 하나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쪽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프레임 레이아웃, 뷰, 프래그먼트를 각각 하나씩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와 같이 계층 구조로 다시 그려봤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또 있고 그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으며 그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은 수평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안에 있는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이 뷰는 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쪽 부분이 여기는 프래그먼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수평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horizontal,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또다시 수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안에 이와 같이 텍스트 뷰로 처음에 소개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 한 줄로 되어 있는 뷰가 있고 여기에 프래그먼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대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에서는 모든 뷰가 다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단지 이 마지막에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에는 다른 프래그먼트가 대체돼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각 위젯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있는 뷰의 width는 1이고 이 첫 번째 것과 이 세 번째 즉 리니어 레이아웃과 프레임 레이아웃의 width는 전부 0입니다. 그러나 weight가 1대 2이기 때문에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죠. 이 웨이트에 의해서 폭이 결정된 것이죠. 이 안쪽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경우에도 프레임 레이아웃의 높이는 웹 컨텐츠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수평선으로 구성되는 뷰의 높이는 1로 고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이 프래그먼트의 높이는 처음에 0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웨이트가 1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 중에서 나머지가 전부 이 프래그먼트에 할당이 됩니다. 즉 나머지들의 웨이트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0대 0대 1이 되니까 남아있는 것을 모두 이 마지막 프래그먼트에다 할당하죠. 웨이트가 1인 프래그먼트에다 할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의 포트레이트에 해당되는 레이아웃 기술입니다. 이것은 레이아웃 폴더 밑에 activity_main.xml 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앞에 있는 XML과 파일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죠. 이 XML도 최상위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뷰 애니메이터, 뷰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세 가지의 칠드런이 있습니다. 뷰 애니메이터는 스크롤 뷰를 포함하고 있고 프래그먼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두 개의 뷰 중에 하나만 표시되게 됩니다. 스크롤 뷰 안에는 툴을 소개하는 인트로덕션 메시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화면이 작아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트로덕션 메시지와 로고 둘 중에 한 번에 하나씩만 보이도록 액션바의 옵션 메뉴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뷰 애니메이터와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 웨이트가 1:2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높이가 이와 같이 1:2의 비율로 잡히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메뉴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메인 액티비티가 처음에 수행될 때 onCreate가 호출되지만 액션바의 옵션 메뉴가 생성될 때 onCreate 옵션 메뉴 override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때 메뉴 디렉토리에 있는 main.xml 파일이 inflate 돼서 옵션 메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onPrepare 옵션 메뉴도 호출되게 되는데 옵션 메뉴 버튼 하나를 보일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을 어떤 것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main.xml 메뉴 파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main.xml 메뉴 파일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show log이고 show as action이 always라고 돼 있어서 이 액션바에 항상 나타나는 옵션 메뉴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디는 menu underscore toggle underscore log로서 자바 코드에서 이 이름으로 참조하게 됩니다. 다시 on prepare options 메뉴로 되돌아와서 보면은 방금 정의한 메뉴 아이템 즉 menu underscore toggle underscore log라는 메뉴 아이템을 여기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템의 visibility 즉 보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레이아웃에 있는 sample output이라는 위젯이 view animator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view animator일 경우에는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view animator는 이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sample output이라는 이 위젯이 뷰 애니메이터일 경우에는 이 버튼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메뉴 아이템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대체 어떤 상황이죠? 이 앞에 있는 레이아웃 파일과 비교해 보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클 경우에는 뷰 애니메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화면이 작고 포트레이트일 경우에 뷰 애니메이터를 사용합니다. 즉, 이 샘플 아웃풋이 뷰 애니메이터라는 뜻은 포트레이트이고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죠. 결국 스마트폰이 포트레이트일 경우에 이 버튼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mlog show이 참일 때는 hide log, 그렇지 않으면 show log가 나오는데 현재 초기화가 0, 즉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show log라는 타이틀이 먼저 나오겠죠. 여기 나와 있는 onOptions item selected라는 override 함수는 특정 아이템이 선택됐을 때 호출되며 그때 선택된 아이템을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를 앞서 메뉴 파일에서 지정한 아이디하고 비교해서 확인 후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메뉴 아이템은 로그 메시지와 인트로 메시지를 스위칭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mlog show을 반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로그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인트로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자, 먼저 find view by id를 사용을 해요. sample output, 즉 view animator죠. 그것을 가져와서 mlog show이 참일 경우에는 child 중에 1번, 즉 로그를 보여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0번, 즉 introduction message를 보여주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mlog show는 이 변수가 바뀌어서 그 버튼에 나타나야 할 타이틀 문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옵션 메뉴를 invalidate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initialize logging 이라는 함수는 log.i나 log.e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로그 창에 표시할 수 있도록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화면이죠. 여기에 이 앱을 소개하는 introduction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이때 show log라는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버튼의 타이틀은 hide log라는 것으로 바뀌고 여기 있던 introduction 메시지는 이와 같이 로그 메시지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두 개의 창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창이 보일 것인지를 이 메뉴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